10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 이루어진 합병이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뇌물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선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그리고 두 회사의 주식 교환 비율입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는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던 일성신약이라는 제약사가 지난해 2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소송 제기 1년 8개월 만에 오늘 합병 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합병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큰 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든 일성신약 측은 항소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져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오늘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단 사임계를 낸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피고인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 보복이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변론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늦게 법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며 즉각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 포기와 상관없이 법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미결 구금 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은 공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이 정치 보복이라는 박 전 대통령 주장을 재판부가 애두르긴 했지만 불쾌하다고 반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 변호인이 기록 검토 등 공판 준비를 마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CNN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이라는 데를 인용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기존 변호인단도 모른다는 MH그룹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어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단독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네. 뭐 그랬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변호인단이 뭐 가만히 있었겠느냐, 네. 뭐 소설 쓰고 있다 이렇게 뭐 황당하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일단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를 하면서 네.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유엔 인권 이사회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MH 그룹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가요, 그런데? 일단 CNN은 박 전 대통령 국제 법무팀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사퇴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잘 모르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MH그룹 홈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딸랑 보도자료 4건만 올라와 있고 설립일자나 뭐 회사 연역, 조직, 업무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한 건은 사망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 재판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뭐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네, 뭐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 유령 단체 아니냐 또는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체가 있기는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알려지기로는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 대표는 이란 출신의 미샤나 호세이니운이라는 여성입니다. 네. 회사 이름 MH그룹도 미샤나 호세이니운 알파벳 첫 글자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국제정치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변호사는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국제법률 자문은 네. 영국 출신인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네. 이 영국 변호사 중에선 최고 직급인 영국 왕실 변호사 자격도 갖춘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요, 이름이? 예, 관련해서 이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오늘 네.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노 의원에 따르면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유고와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내전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이른바 황제 수감도 다시 도마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좀 네. 느닷없다 싶지만 신문을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네. 국내 재소자 한 명당 수용 면적에 해당하는 1.06제곱미터, 그러니까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들어놓은 뒤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이 인권을 거론을 하다니 참으로 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게 노 의원의 말입니다. 네, 뭐 정작 본인 재판에는 안 나오고 사건을 유엔 인권 이사회까지 끌고 가서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지 박 전 대통령 의도가 참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 기획이 지난 17일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그 규제의 유래와 역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공감한다는 반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관련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규제 연속 기획 오늘은 2번째로 같은 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동등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유래에 대한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동안 속은 거네 어서 전용차로 풀어라는 댓글부터 배기량에 따라 구분해서 허가와 금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위험하니 진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라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대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항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등과 함께 1항 5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의 자동차라고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이니만큼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적 의무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를 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지는데 125cc까지는 2%, 그 이상 배기량 오토바이는 취득가의 5%를 내야 합니다. 125cc 넘어가면 다 5%예요. 그러니까 이륜차 기준이요. 125cc 기준이에요. 이륜차는요. 125cc 이하는 2%. 250cc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배기량은 경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취등록세는 1%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cc 경차는 8만 원, 소형 승합차가 6만 5천 원, 적재량 1000kg 이하 화물차는 2만 8,500원을 냅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18,000원을 내야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면 사륜 자동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비과세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배기량이랑 관계없이 한 대당 1년에 18,000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세금뿐 아니라 법적인 규제나 처벌도 동등하게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50cc 미만도 가입 의무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차 사용 신고 의무화라고 해서 2012년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헬멧을 안 쓰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등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지 않으면 신고 등록을 안 받아주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쁜 쪽은 다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 상에 이 사륜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이처럼 승용차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의무와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가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3조. 해당 조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1998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6차례나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번번이 안전을 명분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정작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륜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승용차들은 다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홍길동의 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비 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스스로를 도로 위에 서자라고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인터넷 상거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보면은 환불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써놓는 데가 많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서는 보통 자신들이 저마진으로 물건을 사오고 또 주문을 넣는 만큼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 만약에 환불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구매를 하지 말라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거나 카드 결제 대금과 현금 결제 대금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네요. 뭐 듣고 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고 수사 단계부터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반대로 경제력 있는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반복 접견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확정된 법무행정쇄신 방안은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검공안부는 오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총 485건, 996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 중 420여 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습니다. 제5회 전국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오늘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교정시설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의 소망교도소, 우수 기관의 포항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선정돼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